네, 시작하겠습니다. 51분.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계약하고 집행 실무 교육입니다. 오늘 같은 강의가 제일 재미없는 강의예요. 제 입장에서도. 왜 그러냐면, 똑같은 강의 또 하면 저도 지겹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을 때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냥 중간중간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아까 들어오기 전에 주임님 뭐 잠깐 얘기했는데 예산 쓰는 것 애매하시죠? 예산 어떻게 그러니까 많이 해보신 곳들은 잘 쓰는데 예산 편성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왜 그런지 뒤에 설명드릴게요.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아셨죠? 네. 이 정도면 강의할 만하죠? 네. 영양은 좀 되는 것 같죠?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가셔가지고요. 빡행이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행 검색해보시면 유튜브 있거든요. 1만 명, 1년 됐는데 1만 명 조금 넘었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릴게요. 부탁 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은 이제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은 책을 썼는데 아마 2024년도에는 제가 기정원 예산 자문을 해서 예산안이 편성되기 직전에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고 나왔나 그 전에 나왔나 해서 편성되기 전에 이제 예산 대략적으로 어떤 가이드를 갖고서 진행할 거다 그런 책을 썼는데 이번에 또 쓰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보만 갖고 자문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과 동시에 좀 무거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한 페이지로 끝낼게요. 이거 자꾸 여러 페이지 구성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 R&D 하시면 부정수급하면 안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부정수급에는 이제 여러 형태가 있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R&D 비용을 돌려 쓴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아는 업체를 통해서 또 나중에 매출을 받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실제 수행을 안 하고 뭐 이렇게 비용만 쓴다거나 그런 거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거 하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적발이 되면 일단 국가의 모든 사업들은 뭐 강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의 공공입찰은 참여 불가하고요. 진행 중인 R&D 못하고요. 그러면 이제 형태에 따라서 또 반환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 넘어갑니다. 이거 엄청 많습니다. 네, 허위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볼까요? 계약인데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기 전에 이제 주임님하고 잠깐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뭐 2억짜리 사업하고 2천만 원짜리 사업이잖아요. 그죠? 2천만 원은 고민할 필요 없죠. 그죠? 수의계약 돼버리니까.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아마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나 나라장터를 잘 활용을 안 하시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되게 쉽고 간단합니다. 설명서 잘 나와 있고요. 한두 번만 해보면 되고 안 되면 그냥 시스템 전산 담당자한테 문의하시면 그게 더 빠르긴 해요. 그래서 설명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젊지만 보시면 어렵지 않다. 그냥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2천만 원짜리는 아마 거의 수의계약으로 끝날 것 같고 2억짜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이게 영상 쪽, 콘텐츠 쪽을 운영하시는 거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마 특수 목적형으로 발주를 많이 내실 거예요. 그죠? 용역 발주를 여러분들이 예전엔 받았다면 지금은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끼리 다 통용되는 얘기지만 업체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다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콘지는 직원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쉬쉬하지 말자고요. 업체도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불법을 하면 안 되고 합법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과업지시서나 제안요청서에 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만 과업지시나 제안요청서에 참가 대상자라고 있죠. 보셨죠? 참가 대상. 그러면 우리가 발주낼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의 라이센스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직생도 있을 수 있고 뭐 특수 목적의 면허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런 내용들을 참가 대상 자격에다가 기재를 해버리면 그 회사 아니면 못 들어오겠죠? 그쵸? 당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찰 2번 시키면 유찰이 자동적으로 2번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전환이 되죠?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되겠죠. 이게 제한 경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제한 요청서 사항에 여러 가지 발주에 대한 명목을 내놓잖아요. 사실 2천만 원짜리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자, 올 때 타부처 이제 소진공 쪽 사업 5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5억짜리 받아서 2억 몇천만 원짜리 해서 뭐 무슨 조정 사업이 있어요. 그거 저희가 발주 내놓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면 저희한테 역으로 대행을 맡기세요. 저희한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도 엄청 귀찮아요, 그거. 뭐 큰 돈도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나올 때 2천만 원짜리 발주를 내놓고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과업지시서 참가 대상이나 제한 요청서에 명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 제한 요청서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2천만 원짜리는 사실 뭐 거의 뭐 큰 건 없는데, 그래도 2억 정도만 되더라도, 용역 발주를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과물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쵸? 결과물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계약서잖아요, 일종의. 그죠? 제한 요청서, 그러니까 과업 지시서가 있고, 제한 요청서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은 계약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확하게 명기를 해서, 그 산출물을 꼭 받으셔야 된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제한 요청서 하실 때, 또 그렇지만 이제 하자 보수도 좀 일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 사항에 좀 기재를 뭐 민영사상 책임에 대한 소지라든가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기재하셔서 내용을 넣어 두시면은 아마 과업 수행하신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강의는 끝난 거예요. 할 게 없어요. 그죠?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은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R&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이제 계약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 나라정태에서 누구 또 선정하고 귀찮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억짜리든 아니면 뭐 7천, 8천짜리를 막 2천만 원씩 쪼개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굉장히 번거롭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게 썸이 돼 버리면은 그게 이제 국가계약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2천만 원짜리는 끊어서 나가더라도 나머지 좀 금액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발주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이제 계약 발주할 때 추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부대적으로 비용이 드는 것들 있잖아요. 그 일과 관련돼서 그런 것들은 하나의 용역에다 태워도 되긴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한 요청서에 그런 내용들을 기재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거니까 고려하셔서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 빼먹었네요. 그러면 당장 저 박준기 행정사관님이 저 앞에서 과업지시서하고 제한 요청서 작성을 하는데 뭔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나라장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발주 내고 싶은 내용이 있잖아요. 막 주절주리 쓰지 마시고 대략적인 그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다른 회사에서 발주한 내용들이 있어요. 비슷한 규모의.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과업지시서나 제한 요청서 같은 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돼요. 우리 컨트롤 CV 잘하잖아요. 그죠? PDF로 올려줬으면 좀 귀찮지만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고, 감사하게도 한글 파일로 올려줬으면 저희가 내용만 바꾸면 되는 거겠죠. 그거에 맞춰서, 근데 대신에 막 몇 년도 거 검색해 보시면 안 되고, 2025년도나 2024년도에 나온 과업, 이제 그 나라장터의 공고문을 찾으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계약 공고는 소액 계약이 있고요. 계약 금액이 이제 200만 원 이하일 경우, 그러니까 단순 물품 구매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기술적 특수성. 여기 보면 특정 업체 외에는 수행이 어려운 거죠. 이런 게 이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 특수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모가 크면은 제한 경쟁으로 걸어버리는데, 제한 경쟁으로 걸었을 때는 이제 기술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평가 지표를 2대8 또는 3대7 정도 잡아요. 그러면 2하고 3이 뭐냐, 2대8, 3대8이 뭐냐 했을 때 2, 3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격평가죠. 가격평가가 20%, 30%의 역할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7이나 8은 70%, 80%는 기술평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격을 적게 쓴다고 해서 다른 회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기술평가를 해버릴 거니까. 기술평가 점수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제 제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고 기술평가라고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쩌면 일종의 수의 계약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여러분들 컨텐츠 영역 자체가 특수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이제 제한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수의 계약의 개념에 대한 제한 경쟁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긴급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재난 긴급 대응 때 긴급을 요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4개월, 여러분들 4개월인가요? 오늘도 4개월이신가요? 5개월이에요? 5개월도 단기죠? 단기로 보이는 거죠? 이것도 긴급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나라 장터를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지원 사업계 아까 이제 주임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지원 사업은 이제 긴급이나 기능 그런 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나라 장터를 사용하는 거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역발주 그러니까 발주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단기간에 결과물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 규모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긴급으로 뭐 필요에 따라 긴급으로 내긴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서 제가 잘 설명드렸지만 지금 그 올해 2025년도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죠. 다 알고 계시죠? 경주에서 있는 거 모르세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한 공사를 저희가 이제 공사에 대해서 한 약간 한 100억 정도 돼요. 규모가 100억 정도 뭐 특정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한 10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나라장터 용역 대행 업무를 맡았어요. 예, 그런 경우에도 몇십억짜리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긴급으로 내보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과제의 특성과 계약 금액을 고려해서 계약 공고 또는 수의 계약 여부를 뭐 법령에 따라서 명확히 판단하시고 위반 시에는 이제 계약 무효가 되는 거고 과제비 환수하고 부정수급에 제재가 가능한데 근데 또 이 나라장터를 잘 사용 안 하다 보니까 또 반대로 우리는 지금 발주를 하는 거잖아요. 발주를 하고 이제 수주를 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또 나라장터를 사용 안 해본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죠? 아예 나라장터를 입찰 참가 자격, 물론 어지간하면 들어가 있겠지만,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나라장터에 무조건 가입하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공고 냈을 때,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고 그 전에 강의를 했을 때, 그쪽 들어오셨던 그러니까 수혜기업이죠. 발주를 냈는데,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돼야 돼요. 근데 이 회사가 같이 참가를 하고 돈을 안 넣었어요. 얼마의 그러니까 입찰 자격 금액을 안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가는 했고 금액을 안 썼어요. 어떻게 돼요? A라는 회사가 돼야 되는데 B라는 회사가 같이 들어왔어요. 누가 되겠습니까? 응? 상식선에서 A, B가 같이 2차 참가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도줄 회사가 A예요. 근데 A가 금액을 안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런 실수하지 않게끔 수혜 기업한테도, 그러니까 이제 수주할 기업한테도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런 건 뭐 당연히 이미 다 알고 계신 것들이겠지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경쟁, 제한 경쟁, 수의 계약, 지명 경쟁이 있는데 아마 통상적으로 이제 2천만 원 이하에는 대부분 수의 계약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제한 경쟁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 경쟁이 이제 유찰이 2번 일어나면은 이제 수의 계약으로 전환이 되는 거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그런 걸 고려하셔서 발주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약의 종류는 일단은 나라장터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했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뀌었는데도 저 처음 들어가서 그 계약 진행 직접 테스트도 이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테스트 안 하고 바로 발주를 내버렸어요. 회사 거를. 그때가 이제 그 설계 용역인가 그래서 거기 한 2억 얼마인가 정도 됐던 건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나라장터.
활용하는 거. 그거 다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용역하고 제목하고 안 맞잖아요. 내용하고 안 맞으면은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가요. 수정해야지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장터 사용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뭐 이미 써보신 분들은 이 강의를 내가 왜 들어내나 할 수도 있겠지만 나라장터 사용하는 거 실제로 변경된 다음에도 제가 직접 해봤는데도 전혀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지금 하는데도 처음 해보는 직원들도 그냥 알아서 해요. 전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용역 대행을 맡은 직원들 교육해달라고 해서 저희 이제 본점은 대전에 있거든요. 이제 본사는 대전에 있고 이제 서울에 뭐 지사들이 있는데 본점에 와서 교육을 시켜줬어요. 장비 한 14억 정도 내보냈거든요. 그 자리에도 그냥 했어요. 직접.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물품이 아니라 기술 용역 쪽이잖아요. 그죠? 기술 용역이기 때문에 여기 칸에 보시면 기술 용역 클릭하시고 들어가면 나머지는 그냥 기본 세팅 값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만 넣고 어차피 여러분들 발주 내실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95% 수준을 계약하냐, 100%를 계약하냐고 하는데 100%를 계약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네, 저희도 공공기관에서 용역을 받아요. 그런데 저희도 제한 경쟁으로 받아서 결국 유찰되고 저희가 들어가거든요.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계속 넣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있으면 저는 예산 풀로 넣어버려요. 풀로 넣어버리면 그냥 풀로 거의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산은 남기지 말고 써야 되니까 풀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계약 방법 결정 검토서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 방식은 기술 창의성 요구 시에 협상 계약이 적용이 되고 문화 콘텐츠 애니메이션 사업은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시 말하면 이제 규모가 크면 제한 경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마 거의 수의 계약으로 아마 진행하실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평가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자 기술평가니까 혹시 경쟁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기술평가 요소가 70에서 80% 정도 수준으로 놔주시면은 계약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선은 계약 공고 진행에 대해서 이제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면요. 발주 계획에 등록하고 사전 규격 등록하고 계약 방법 검토하고 계약 공고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공고 게시하고 그다음에 기초 금액 입력하고 개찰 처리하고 낙찰자 선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일상 감사는 없죠. 일상 감사 없죠. 그러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발주서를 내기 전에 일상 감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과업 지시서나 제안 요청서를 작성해서 일상 감사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검토가 끝나면 나라장터 발주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아니니까 발주 계획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사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그래서 2025년도 거는 2024년도 거를 확인하셔서 거기에 유사한 거 클릭해서 과업 지시나 제안 요청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의 공고 입력 테스트가 가능하니까요. 한번 해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행정을 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오탈자 많이 내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좀 정확해야 될 것들은 금액은 다르면 안 돼요. 그렇죠? 그 가업 지시나 제안 요청에 있는 금액과 입찰 금액이 다르면 안 되니까 그거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금액이 다르면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의해 주십시오. 아셨죠? 네. 25년도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증 수단이 다양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중심으로 깔끔한 화면 구성이 됐다. 늘상 하는 얘기죠.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조달 비서 및 인공지능 챗봇이 도입이 돼서 물어볼 수 있다. 사실 나라장터 올리다 보면은 기관에서 전화 잘 안 받아요. 진짜 어렵게 받아요. 그래서 좀 최대한 활용해 보시고 안 되면 전화로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차세대 나라장터로 일괄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 기관에서 홍보하는 일상 하는 얘기죠. 실무자가 알아야 될 이용자 체계가 기존에는 이제 법인 인증서 기반으로 또는 사업자 인증서는 대부분 개인이니까 물론 또 별도로 나오겠지만 인증서가
지금 이제 개인 이용자 체계로 변경이 됐다라는 거, 그거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무자가 알아야 될 상황별 인증인데, 로그인 하시게 되면 이제 신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증 체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문 보안 토큰이 이제 없는 거니까, 사업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나 개인 사업자용 간편인증서나 아니면 여기 이 간편인증서 있죠? 이거 활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쉽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나라장터 입찰 공고번호가 이제 변경이 됐다는 건데 뭐 이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공고번호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제목으로 검색하는 거기 때문에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아셔야겠죠? 그래서 변경된 입찰 공고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 여부에 따라서 맨 앞자리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고 연도 2자리가 들어가는 거고, 업무 구분, 그리고 공고 순번, 이렇게 구성돼서 R25, BK, 1, 2, 3, 4 이렇게 나온다. 그 내용입니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은 실무자가 준비해 주셔야 될 게 입찰 전 반드시 나라장터에 자격 등록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변경된 전자문서 형식이나 제출 경로 꼭 숙지해 주시고, 입찰 전에 B2B 시스템상 업체 정보 확인해 주시고, 점자 입찰 서류 샘플 미리 구비해 두고 제출 테스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행정표준기관 신청의 경우는 뭐 돋보기 클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검색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고요. 여기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앞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필수 사항이잖아요. 그죠? 네, 빨간색.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는 꼭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수요기관 코드 선택시 행정기관 정보도 같이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회계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사실 나라장터에 여러분들이 발주할 때 이런 거 입력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정보 입력 기준이기 때문에 금방 하십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다 지식산업 쪽 종사자분들이시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워낙 우리나라 그 포털 체계가 잘 돼 있어서 거의 유사하니까 활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넘어갈게요. 마찬가지. 예. 관인 날인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이제 저장하게 돼 있고요. 네. 이용자 관리 수요기관 등록하고 수요기관의 온라인 서류를 제출, 클릭 후에 활용 가능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주요 변경 사항인데요.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이제 개정된 배경이 기존의 수의계약 제도에 이제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비교 견적 없는 계약이 가능하고 가격 왜곡되고 특정 업체 밀어주기 발생했고 물가 상승에 대한 정상 기준이 부재했고 하자 보수에 대한 실질적인 강제력이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개정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사항으로는 이제 수의계약 시는 2천만 원 초과 계약 시는 반드시 2건 이상의 비교 견적이 필요한 상황이고 수의계약의 경우는 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해서 물가 변동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28조 2항에 따라서 이제 준용되는 수의계약은 이제 제외하게 돼 있고요. 하자담보 책임기관 같은 경우는 물품계약서의 특기사항에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발주해서 결과적으로 용역 산출물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아마 좀 되게 중요할 겁니다. 물론 기거래 업체들이면 뭐 그런 업무적인 관계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기를 하셔야 되고 앞전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영사상 책임은 그러니까 수주하는 기업들이 질 수 있게끔 꼭 명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게 이제 계약 체결 2건 이상의 이제 견적 확보하고 비교 내역서 작성하고요. 물가 반영 항목이 있는 경우 통계청 고시자료 등을 근거로 해서 가격 변동 조건을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시 하자보수 및 위약금 관련된 사항은 이제 반드시 이제 명기하게 돼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2천만 원 2억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 개발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위탁 개발 없잖아요. 위탁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과제 기준으로 과제에서 위탁 개발할 경우에는 그 위탁 개발 계획서나 이런 것들도 과제 수준에 준해서 작성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하시는 거 위탁 개발은 없는 것 같고
규모상의 위탁가별이 없으면 대부분 용역입니다. 용역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 강조하지만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하자에 대한 책임 꼭 명기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아시고 돌아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실무 단계별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제한 경쟁과 수의 계약의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현행 보시면은 2천만 원 미만은 이제 수의 계약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제한 경쟁은 기술의 특수성,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내는데 어떤 목적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제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 경쟁일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입찰 2번 되면은 당연히 유찰되니까 수의 계약으로 전환이 된다. 2번 되면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의 계약 그 조건을 좀 볼까요?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냥 편하게 보시고, 자료는 다 공유됐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보십시오. 물품 용역 같은 경우는 이제 2천만 원 이하, 그리고 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체결하면 2천에서 1억 이하, 그죠?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수기술 자격을 요하는 경우에도 2천만 원 초과 1억 이하, 그리고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이런 이제 특수 목적형의 기업,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있으면은 마찬가지 1억 이하면,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추진가액 5천만 원이면 청년 창업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이라면,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인증서 정보 관리를 보면요. 이제 공동 인증서는 뭐 다 쓸 수 있는 거죠. 뭐 이체부터 계산서 발행 뭐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 인증서 같은 경우는 금융거래용으로 활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는 제외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건 GPKI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개인 행정서명 보통 이제 교육기관이죠. 그럼 EPKI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이제 계약 요청서 등록할 경우에는 이제 총사업비와 세부내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인하노동 체계에서 과제 예산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상계좌 형태로 하고 있겠죠. 그래서 품목별 금액과 계약 기간하고 납품 장소 등 이런 것도 사전 검수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계약 요청서 작성하고 이제 접수자가 승인하면 이제 접수 완료 처리를 하게 돼 있고요. 제가 사회이사로 된 게 이지바로인가? 그걸로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써본 저희 이제 주관기관 회사죠. 그 총무 담당자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또 별도로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 써본 게 처음 하기가 어려운 거지 한두 번 하면 금방금방 하시니까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은요, 여러분들 수준이면 네. 좋은 정보 때문에 노래가 나오는데 1시간 정도, 30분? 한 1시간 정도 보시면 금방 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정보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빨라요. 저희도 물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 회의 중에 막 전화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하시는데 회의 중에 어떻게 하시라고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안 되면 정보 시스템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했더니 금방 해도 카톡 와더라고요. 대표님 금방 했다고. 어렵지 않네요. 바로 이렇게 콜이 오더라고요. 바로 지난주 교육 하신 업체인데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입찰 공고 등록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고 매뉴얼이고 공고문 작성하고요. 수의계약은 이제 2천만 원 이하 기준이기 때문에 제한 경쟁, 일반 경쟁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공고문, 규격서, 과업지시서, 견적서 등 첨부하게 돼 있고요. 전자계약이나 세금계산서도 다 나라장터 통해서 발행 그 안에서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안에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응찰업체 확인 후에 이제 낙찰자가 결정이 되겠죠. 이제 결정하게 되면은 이제 협상서를 보내고 또 주고받고 막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절차가 끝난 다음에 이제 또 청구해가지고 이관시키고 이 나라도 이관시키고 이제 그런 절차들을 하실 텐데 한 번만 해보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기타 계약 입력란에서 그 계약이라고 이행기간 대금 조건이 있는데 뭐 이행기간하고 그다음에 대금하고 그다음에 이행 조건에 특약사항으로 꼭 넣으셔라. 뭘 넣으라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자, 보증 꼭 넣으셔야 돼요. 아셨죠? 나중에 문제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회사를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면
저희가 자문회사가 이제 산자부 같은 경우 예산 규모가 되게 덩어리가 크잖아요. 한 번 하면 최소 100억짜리거든요. 산자부는 이제 상기평 쪽은 뭐 작은 규모는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었냐면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뭐 매년 발생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는 말씀 안 드렸던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발주를 냈는데 결과물이 제대로 안 나고 이게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기재가 안 돼 버리니까 대금 받아버리고 끝났어요. 잔금 집행 보통 과제 내면 이제 빨리 하라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계약은 이거잖아요. 10% 계약금 걸고 중도금 넣고 잔금 넣고 이러는데 우리 R&D는 어떻게 돼요? 우리 회사들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하도 주면 어떻게 줘요? 70%씩 주죠. 그죠? 아니면 50% 주잖아요. 그러면 하고 잔금 안 받겠다고 하는 회사가 진짜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난리 한번 났었거든요. 한 2억 정도가 용역으로 나갔는데 물론 내 돈 2억은 엄청 큰 돈이지만 나라에서 주는 돈은 내 크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2억이 나갔는데 7대3으로 계약한 상태에서 30% 남았는데 납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납품을 안 한 게 아니라 했죠. 했는데 수정보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납품한 걸로 돼버린 있는 거죠. 30%안 받겠다는 바람에 다시 발주냈어요. 그게 뭐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자 책임 보장에 대해서 꼭 명기해 두시고 특약사항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왜 부동산도 특약사항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모든 계약은 일반 계약이고 특약은 특수목적청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특약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특약사항 확인하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 영상 하시는 분들 크게 말씀해 주세요. 보험. 그렇죠? 뭐라고 막 떠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중요한 사항은 뭐 특약사항을 확인했어요. 이러잖아요. 우리 특약사항 확인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특약사항을 여러분들 역으로 내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발주 내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계약이나 계약 체결 관리 목록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전산으로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계약하게 되면 이제 보증료가 있어요. 그래서 보증료도 그냥 포털에서 그냥 검색해 보시면 보증료 나와요. 1억 이상 넘으면 한 15만 원 정도 되고 뭐 금액 엄청 올랐더라고요. 금액이. 그래서 그런 거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개념을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사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지원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가 돈 안 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안 줄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과제에 지원한 사업이라고 가정하시고 잔금을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시면 이렇게 해주시고 규모가 좀 덩치가 있으면은 보증서 발급해 주시는 거 나쁘지 않다. 업체한테 보증서 발급하라고 하면은 왜 그런 건지는 아시죠? 왜 보증서 발급합니까? 업체가 계약 이행을 안 하면 누가 대신해줘요? 보증기관에서 걸어버리죠? 네, 그래서 좀 규모가 뭐 2천만 원짜리 하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좀 1억 이상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보증서 발급시켜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납품하게 되면은 이제 결과보고서나 납품사진, 그리고 실적증명서나, 그리고 검수확인서 이런 것들을 당연히 증빙하게 되고 아마 전 시간에 회계사님하고도 아마 강의 때 말씀을 드렸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서류 준비해 주시고 전산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다 전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 받으면 다 전산으로 등록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물건을 받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계산서도 마찬가지. 처리해서 대금 지급하면은 자동으로 발생하고 홈택스하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계산 처리가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계약 요청서 마찬가지 나라장터 계약 관리에 대해서 계약 요청서 작성하시는 것도 그냥 명확하게 명기돼 있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사항 없다. 공고문하고 가업지시는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유사 사업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체크해서 컨트롤 CV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좀 애매하시면 작성하셔서 콘텐츠진흥원 쪽 담당자분한테 문의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하셔서 문의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네, 명확히 기술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하자보수나 위약금 조항이 누락되어도 계약은 체결되지만 분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저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직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원인이 뭐냐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하라 도움하고 전산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왜 그런 거 했더니 보면은 승인 전에 인하라 도움에서 이제 실집행이 이제 처리가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공급자의 등록번호나 금액, 과제명이 틀리면 안 되니까 승인 반려가 나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셔서 하시고, 그리고 업체한테 말씀하실 때 또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용역 줄 때 우리가 직접 발주해서 우리 돈을 나가는 게 아니라 전산을 통해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기간보다 돈이 더 늦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좀 구하실 필요는 있어요.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진행하면서 오늘 용역이 하나가 나갔거든요. 제가 책임자로 있는 과제에서 한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4,950짜리가 나갔는데 업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하라 도움 통해서 나가는 거다 보니까 계약금 지급일이 좀 늦을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기업도 다 이해하니까요. 실무의 이제 오류 방지인데요. 그 계약서 요청서 등록 및 나라장터에서 보시면 이제 계약 요청서 작성되고 접수자 승인하고 접수 완료 처리가 된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시스템 간에 일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고, 불일치가 되면 정산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고 등록 시에 반드시 이제 규격서나 과업 지시서나 견적 요청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기본 서류 첨부를 해야 되고요. 지금 이번 사업은 이 초기 서류가 수정 보완이 되나요?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류가 좀 누락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정을 해주기로 했나요? 정산 회계법인에서? 왜냐면 기업들한테는 더 중요한 부분이어서. 네, 그건 한번 공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발주를 할 때 구비되어야 할 서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급하게 좀 누락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추후 증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산관리부서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약사항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산서 발행은 나라장터에서 다 되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질문 한번 해볼까요? 견적서를 2건 받았는데 같은 회사가 다른 명의로 제출한 경우 인정되나요? 뭡니까? 견적서를 2건 받았는데?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네, 수의계약이 진행하고 싶은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2천만 원이었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 종류 쭈르륵 나왔었죠. 그거 좀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산업소 중에 이제 특수 분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용역 발주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의 계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한 경쟁을 걸어버린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입찰 전에 반드시 나라장터 당연히 등록을 해야죠. 등록 안 되면 못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입찰을 내려고 하는데 입찰 내시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용역을 이제 받을 회사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했는데 공고 냈는데 안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완전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말할 거 없죠. 입찰 금액 2천만 원 초과는 수의계약이면 2건 이상 견적서를 받아야 되는 거고. 네. 나라장터에 계약할 경우 나중에 결과물만 있으면 검수할 필요가 아니죠. 납품 시에는 검수서 있고 결과보고서 있고 여러 가지 성과증빙 자료들이 다 들어갑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식산업이니까 뭘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지식산업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지식산업이 재산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해보시죠. 중요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의 자산이 지식재산권이나 지적재산권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예,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프트웨어 혹시 이 중에서 입찰을 내실 때 소프트웨어 쪽을 내시는 부분 회사 계신가요? 소프트웨어 쪽? 약간 소프트웨어 개발 요소 있는 부분 없으세요? 다 영상입니까? 영상물이에요? 아, 대부분 영상물이시구나. 그럼 영상물이면 뭐 등록하셔야 됩니까? 영상물 뭐 등록하셔야 돼요? 저작권. 아시죠?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적재산권이, 지식재산권이 돈을 준 사람 거잖아요. 그죠? 내가 돈을 주는 사람이니까 내 거잖아요.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용역받은 업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발주내고 용역받은 업체에서 본인 걸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 위반인가요? 계약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늘어난 얘기. 여러분들이 발주내서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들의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물이나 어떤 그 제작대에 관련된 저작권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있다? 우리 기업한테 있는 겁니다. 발주한 쪽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괜히 용역받은 데다 내버린 다음에 걸어버리면 여러분들 걸릴 수 있을까요? 안 걸릴까요? 그런 내용이 없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고, 프로그램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 영상물도 마찬가지, 저작권에 대해서 꼭 신경 쓰시고 계약서에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이상으로 마치고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시간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예, 말씀하세요.